안녕하세요. 키누스 심야 책방 6월 24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자음과 모음 출판사에서 제공해 주신 류츠신 작가님의 아인슈타인 적도라는 작품의 일부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을 바로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유튜브 영상의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에 책 읽기 시작 그리고 그 시간 부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정말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네, 무려 한 2주 만에 방송을 켜게 됐는데요. 지금 스푼 쪽에 셜록 도일님께서 1등으로 찾아와 주셨고요. 그리고 토끼님께서 또 이렇게 바로 들어와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셜록 도일님, 토끼님 어서 오시고요. 네, 셜록 도일님께서 1등 하시면서 세상에나 넘나 간만이에요라고. 감사합니다. 셜록돌님 이렇게 진짜 오랜만에 방송 켜자마자 와주심에 감사하고요. 토끼님도 이렇게 바로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키누스님 지난 생방 못 들었더니 너무 오랜만인 것 같아요. 반가워요라고 토끼님 인사해 주셨네요. 그러게요. 지난번 방송까지 못 뵀으니까 거의 3주 만에 뵙는 것 같아요. 토끼님은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유튜브 쪽에는 해짜랑이요님,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유튜브 쪽에 1등으로 들어와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엔젤맘님께서, 네,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엔젤맘님 어서 오시고요. 그리고 진숙님과, 네, 마찬가지로 토끼님께서, 네, 유튜브 쪽까지 찾아와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치크님과 우리 안은주님께서도 찾아와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슈가님도 들어와 주셨고요. 네, 그리고 가파님, 그리고 선영님도 네, 이렇게 많은 분들 또 제가 오랜만에 방송 켜는 거에다가 더불어서 서브 채널에서 방송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바로 또 찾아와 주심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짜랑현님 당연히 기억이 나고요. 네, 또 이렇게 1등으로 와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짜랑이언님. 은주님께서 엄청 기다렸다고 얘기해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선영님도 기다렸어요 라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뭐 제가 공지 통해서 커뮤니티에 글 올려드리면서 제가 방송 지난주에 계속 진행하지 못했던 그런 이유를 좀 적긴 했는데 네, 제가 또 서브 채널에서 하게 된 뭐 이유 같은 거 적긴 했는데요. 지금 생방 찾아와 주신 분들은 뭐 당연히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네, 영상 통해서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기존에 제가 영상들을 전부 다 삭제를 하게 됐는데요. 네, 제가 이전에 허락받지 않았던 컨텐츠들이 지속적으로 그 저작권 경고로 인한 그런 제재가 들어오고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예전에 허락받지 않았고 읽었던 책들은 전부 다 내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리기 전에 오후도 서점 이야기라는 책을 읽었던 컨텐츠 그 저작권 경고가 들어오면서 네, 제가 다시 한번 서브 채널 통해서 방송을 3개월 동안 하게 됐고요. 네, 그래서 약간의 업로드 시간은 좀 늦어진다는 점 네,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영님과 네, 강현님께서도 찾아와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비앙코님도 어서 오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짜랑현님이 일단 위에 일단 은주님이 컨디션은 많이 좋아지셨나요? 하셨는데 네, 뭐 많이 조금 속상했던 거 제가 좀 개인적으로 뭐 약간의 뭐 상실감이라고 글에 표현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 많이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제가 글 올렸을 때 응원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가지고 네, 많이 괜찮아졌고요. 감사합니다. 네, 짜랑해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근데 이제는 제가 뭐 경고 받았지만 이미 받은 게 있지만 뭐 이거 이제 경고 소멸되고 나면은 제가 저작권 문제 때문에 고민하거나 이런 거는 앞으로 전혀 없을 예정입니다. 전부 다 허락받은 컨텐츠만 제가 올리게 되니까요. 네, 그래서 앞으로 뭐 전에 더 심각했던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저작권 경고 문제도 한 2번 정도 발생을 했었는데 그런 문제는 앞으로 없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치크님이 다음 주가 시험이군요. 그래서 채팅은 못 치고 공부하면서 잘 듣고 있을게요 라고. 벌써 다음 주가 또 시험이에요, 치크님. 알겠어요. 그러면은 또 차분하게 들어주면서 공부 집중해서 잘해요, 치크님. 늘 고마워요, 진짜로. 그리고 가파님이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라고 걱정을 또 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다들 지금 인사해 주고 계시고요. 강현님도 괜찮아지셨다니 다행이요 라고. 그리고 하영님은 너무 피곤해서 내용은 못 듣고 잠들 것 같아요. 그러시면서 키누스님 화이팅, 괜찮아지셨다니 다행이에요. 계속 괜찮아지시길 바랄게요 라고. 감사합니다. 네, 괜찮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잠깐 뭐 그런 순간에 그런 감정들은 지나가는 거고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은주님도 찾아와 주셨군요. 반갑습니다. 은주님 어서 오시고요. 진짜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리고 소희님께서도 찾아와 주셨군요. 늘 응원합니다. 힘내세요라고 얘기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스푼 쪽에 제가 못 보고 있었는데 토끼님께서 네, 무려 30개의 하트 지원을 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토끼님. 네, 제가 근데 스푼 쪽에 워낙 방송을 많이 쉬어가지고 하트 지원 해주셔도 많은 분들 찾아오실지 모르겠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다시 꾸준하게 열심히 책 읽어 나가면서 이런 하트들 모여가지고 더 많은 분들이 방송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토끼님. 네, 그리고 너구리님, 개금치님이라고 새 계정 만드셨다고 팬보드 남겨놓은 글 봤고요. 제가 좀 전에 답글 달아놨었거든요. 네, 기억 당연히 하고요, 너구리님. 제가 팬 추가까지 했었던 분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기억을 하고 있고 네, 이렇게 오랜만에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 좋고 그리고 또 지금 1개 스푼 레모네이드 선물해 주셨는데 이것도 시원하게 잘 마시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개금치님이라고 제가 불러야 하겠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네, 진성님께서 또 오랜만에 찾아와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진성님 어서 오시고요. 진짜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그리고 강공주님께서 찾아와 주셨군요. 유튜브로 듣다가 생방은 2번째로 들어왔네요 라고. 감사합니다. 그러시면서 지금 잘 듣고 있었는데 공지 보고 안타깝고 응원합니다 라고 네, 또 이렇게 위로와 응원의 말씀을 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공주님. 네, 생방 2번째 찾아와 주셨는데 네, 제가 다시 힘내서 계속 열심히 새로운 영상들 업로드 할 테니까요. 네, 그 생방에 함께 더 많이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주님. 네, 그리고 가파님께서 누구나 슬럼프라는 걸 겪다 보면 더욱더 커지시더라고요. 힘내시고 건강 유지하세요라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파님. 네, 저도 뭐 슬럼프까지는 안 왔고 다행히. 근데 이런 당연히 해야 될 과정을 그냥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네, 뭐 오히려 제가 속상해하거나 그러면은 뭐 저작권 문제랄까 뭐 그런 경고 먹은 게 제가 뭐 떳떳하다는 식으로 보일까봐 걱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네, 어쨌거나 제가 허락받지 않고 읽었던 책들이니까 제가 지워야 되는 게 당연했고요. 그거 지웠으니까 저도 그냥 털어내고 네, 이전 거 좀 아쉽긴 하지만 그런 뭐 너무 속상하고 이럴 필요 없이 또 열심히 새로운 컨텐츠들 네, 제공해 주시는 도서 가지고 만들어 나가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이렇게 응원해 주시니까 더 그렇게 마음 먹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가파님. 그리고 살 빠진 것 같다고 지금 엔젤맘님도 얘기해 주시고 네, 그리고 강현님이 얼굴이 반쪽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아닐 거예요. 아닐 겁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먹으면 먹었지 그렇게 식음을 전폐하진 않았거든요, 제가. 네,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짜랑님 위에 남겨두셨는데 다음 주에 못 올 수도 있다고, 오늘 많이 듣고 갈게요라고 하시면서 사랑해요라고, 네, 이렇게 또 사랑한다는 말씀까지 해주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짜랑이님, 저도 짜랑하고요. 네, 다음 주에 못 오시는 만큼 이번 주에 제 방송할 때마다 더 많이 자주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은주님께서 키누스 본 채널은 언제 가능한가요 하셨는데 3개월 정도 제재 기간이 있어서 9월 중순쯤에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네. 근데 이 채널도 이제는 많이 늘어가지고 1000명 이상이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채널에 새로운 그냥 녹음해서 올리는 컨텐츠 올릴 예정이라서 여러분들도 구독 끊지 않으시고 계속 함께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파님이 기분 탓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고요. 네, 긍정의 힘으로 이겨내시길 바래요 라고 안은주님이 얘기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셜록 도열님께서 나갔다 오신다고 하시면서 또 4개의 레모네이드를 선물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셜록 도열님. 네, 지금 안 계셔가지고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 못 듣는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네, 자음과 모음 출판사에서 제공해 주신 소설책을 한 권 들고 왔습니다. 작가님 성함이 딱 봐도 우리나라 분은 아니시죠? 중국 작가님이시고요. 그리고 SF 소설의 대가라고 합니다. 네, 제가 중국 소설은 처음 읽어보는데요. 네, 진짜 난생 처음 읽어보는데 여러분들 보셨을 때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약간 베르나르 베르베르 작가님의 그런 소설과 비슷한 느낌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책 제가 초반부에 20%가량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책은 류추신 작가님의 그런 SF 소설 중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이 좀 편하게 읽을 만한 그런 단편 시리즈를 묶어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총 5권의 책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아인슈타인 적도라는 책이 3번째 책이고요. 이 책도 그래서 안에 작품이 총 4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첫 번째 작품에 거의 끝까지 읽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그 단편 작품에 그렇게 일부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좀 자음과 모음 출판사에서 항상 제공해 주시는 내용이 많아가지고 제가 항상 시간이 좀 부족한 경향이 있는데, 일단 작가님 소개 제가 읽어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남겨놓으신 채팅이 없으면은 바로 책 내용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오랜만에 읽기 때문에 좀 긴장 타고 열심히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작가님 소개 읽어드리겠습니다. 류츠신, 세계적인 SF 작가, 2015년 장편소설 3채로 세계 최고 권위의 SF 문학상인 휴고상을 수상했으며 등단 이래로 중국 SF 문학상인 은하상을 9차례, 성운상을 2차례 수상했다. 류츠씨는 1963년 6월 중국 베이징에서 태어나 산시성에서 성장했다. 1988년 화베이 수리수력원을 졸업하고 지금까지 발전소에서 컴퓨터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다. 그는 깊은 산속이라 일찍 해가 지는 근무지에서 기숙사 생활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고 한다. 풍부한 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엔지니어 특유의 구체적이고 섬세한 묘사 덕분에 과학기술과 상상력이라는 날개를 달고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작가라는 평을 받는다. 그는 현대사에 대한 깊은 성찰을 바탕으로 근미래 사회를 묘사함으로써 SF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으며 교사, 대학생, 이주 노동자, 엔지니어 등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인물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자연스럽게 독자의 공감을 끌어낸다. 우주의 신비 못지않게
우리 주변에 있는 노동자, 약자, 소수자의 세계도 신비로운 매력을 지니고 있다고 말하는 그는 역시 컴퓨터 엔지니어인 아내와 함께 발전소에서 근무하며 매일 밤 SF를 쓰고 있다. 1999년 단편 고래의 노래를 발표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고 지금까지 수많은 작품을 선보이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주요 작품으로는 아이들만 살아남은 지구를 그린 초신성 시대, 시골 교사가 아무도 모르게 지구 멸망을 막아내는 향촌 교사, 가난한 창문 닫기가 벼랑간 우주 공간으로 떨어지면서 일어나는 사건을 다룬 중국 태양 등이 있다. 2019년 초 개봉한 SF 블록버스터 유랑지구는 그의 동명 소설이 원작이며 중국 대입시험에 그의 소설이 지문으로 출제되기도 했다. 네, 이렇게 길게 작가님 소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네, 가파님은 아이가 자꾸 폰 해달라고 울어서 나갔다 오신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은주님께서 이 은주님께서 허삼관 매혈기 읽어봤는데 중국 작가 특유의 대륙필체가 인상 남았음이라고. 그렇군요. 그러면서 위하 특유의 유머가 인상적이었어라고. 엔제맘님도 예전에 보셨군요. 중국 작가님의 책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금치님께서도 또 2개 스푼을 또 후원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개금치님. 그러면서 이번 주부터 유튜브 하실 거라고. 정말요? 네, 응원하겠습니다, 개금치님. 네, 파이팅 하시고요. 그리고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도통 못 들었어요라고. 그래도 이렇게 오랜만에 바로 찾아와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스푼 쪽에 은지님과 단벼벼님께서 또 오랜만에 찾아와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은지님, 단벼벼님. 네, 정말 오랜만에 뵙는데요. 2주 만에 이렇게 방송 켰는데도 이렇게 일찍 찾아와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핑크 도로시님도 어서 오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진짜 오랜만에 방송 반가워요, 키누스님이라고. 네, 2주라서 너무나 길게 느껴졌고 켜기 전에 긴장이 너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긴장감 조금 좀 누르면서 이제 책 내용 낭독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님짜라니어님께서도 스푼 쪽으로 넘어와 주셨군요.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꼬마 요정님께서도 지금 들어와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꼬마 요정님. 어서 오시고요. 네, 그리고 은지님이 화이팅. 네, 짜랑이님이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해 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유튜브 서브 채널 쪽에는 18분 함께 해주고 계시고 스푼 쪽엔 6분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럼 지금부터 자음과 모음 출판사에서 제공해 주신 류츠신 작가님의 아인슈타인 적도 처음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다 산 제1장 영원히 무태 오르지 않는 사람. 자네의 그 독특한 버릇은 알아줘야 돼. 왜 무태 오르지 않는 거지? 벌써 5년이나 됐다고. 그 사이 남수호는 셀 수 없이 많은 나라를 돌고 항구에 정박했어. 그런데 자네는 단 한 번도 땅을 밟은 적이 없어. 귀국한 후에도 마찬가지였지. 재작년에 칭다오에서 대대적인 수리와 개조를 하느라 배 안이 엄청 시끄러웠는데 그때도 자네는 무트로 나오지 않고 갑판 밑에 있는 짐칸에서 2달이나 버텼잖아. 선장님, 영화 피아니스트의 전설이 떠오르기라도 했나요? 남수호가 퇴역하면 자네도 영화 주인공처럼 배를 따라 바닷속으로 잠길 겐가? 배를 바꿔 타겠죠. 해양 관측선은 저처럼 무트로 나오지 않는 지질기사를 환영해요.
육지에 두려운 것이 있나 보군. 그 반대입니다. 육지에는 그리운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산입니다. 두 사람은 남수의 왼쪽 배전에 서서 적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1년 전 남수에서 적도를 처음 지나가는 기념으로 아주 옛날에나 했을 법한 행사를 벌인 적이 있다. 적도 부근의 해저에서 망간단괴의 침적지가 발견된 이후로 이곳을 얼마나 많이 지나다녔는지 적도의 존재를 잊어버릴 정도였다. 네, 망간단괴의 각주입니다. 망가니즈, 철, 니켈, 구리, 코발트 등의 광물을 함유한 검은 덩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석양이 수평선 아래로 저문 태평양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고요했다. 펑파는 이렇게 잔잔한 바다를 처음 봤다. 그는 문득 에베레스트 산에서 본 지구의 눈 같던 맑고 투명한 호수가 생각났다. 산을 좋아하는가? 그렇다면 그대는 산에서 자랐겠군. 아닙니다. 산에서 자란 사람은 산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들은 산이 자신과 세상을 갈라놓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아는 네팔의 한 셰르파는 44번이나 에베레스트 산을 올랐어요. 네, 여기서 셰르파의 각주입니다. 네팔의 산악지대에 거주하는 종족,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인부로 유명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매번 산 정상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멈춰서서 자신을 고용한 등반대원이 정상에 오르는 모습을 바라본다고 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북쪽 길이든 남쪽 길이든 10시간 내에 정상에 오를 수 있지만 흥미가 없대요. 펑파는 이어서 말했다. 평원에서 멀리 바라볼 때와 정상에서 내려다볼 때 딱 이 두 곳에서 산의 매력을 느낄 수 있죠. 제가 사는 집은 허베이의 대평원에 있어요. 서쪽으로는 타이항산이 보이고 집과 산 사이에는 바다만큼 넓고 확 트인 평지가 있죠. 제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어머니가 처음으로 저를 안고 밖으로 나왔대요. 그때 저는 이제 막 목을 가눌 수 있을 정도로 어렸는데 서쪽에 있는 산을 보면서 옹알거렸다고 하더군요. 한참 걸음마를 배울 때는 아장아장 산을 향해 걸어갔어요. 조금 더 크고서는 이른 새벽에 출발해 철로를 따라 산을 오른 적이 있어요. 정오가 되어서 배가 고파질 때까지 걷고 또 걸었는데 고개를 돌려봐도 산은 저 멀리 있었죠. 학교를 다니면서부터는 자전거를 타고 산을 올랐어요. 산은 제가 한 걸음 다가가면 한 걸음 물러서는 건지 도무지 가까워지지가 않더군요. 시간이 흘러 먼 산은 저에게 하나의 상징이 됐어요. 왜 살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선명하게 보이지만 영원히 다다를 수 없어서 그냥 꿈으로 굳어버린 거요. 선장은 고개를 저었다. 나도 그런 곳이 있었어. 그런데 막상 가보니 황폐한 산이라 사방에 돌과 들풀만 있더군. 직접 가면 분명 실망할 걸세. 아니요, 저는 생각이 달라요. 그저 산을 오르고 싶을 뿐이에요. 산에 가서 무엇을 얻고 싶은 마음은 털끝만큼도 없어요. 처음 산 정상에 올라 제가 자란 평원을 내려다봤을 때 다시 태어난 기분이 들었죠. 펑파는 여기까지 말하다 선장을 바라봤다. 그는 대화에 집중하지 않는지 고개를 들어 먼 하늘만 보고 있었다. 그가 바라보는 하늘에는 별이 드문드문 떠 있었다. 선장이 담뱃대로 머리 위의 하늘을 가리켰다. 저긴 별이 뜨는 자리가 아닌데? 선장이 가리킨 곳에는 시선을 전혀 끌지 못할 만큼 희미한 별이 하나 있었다. 펑파는 선장을 바라보며 말했다.
확실해요. GPS가 6분의의 자리를 대신한 지 오래됐잖아요. 선장님은 하늘의 별을 잘 안다고 자신하세요? 네, 여기서 6분의의 각주입니다. 항해할 때 태양, 달, 별 등의 고도를 측정해 위치를 파악하는 기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이지. 이건 항해와 관련된 기초 지식이니까. 하던 이야기나 계속해봐. 펑파는 고개를 끄덕이고 말을 이었다. 대학생 때 산악반을 꾸려서 해발 7,000m 이상의 높은 산을 등반했어요. 마지막에는 에베레스트 산을 올랐고요. 선장은 펑판을 훑어본 후 말했다. 내 추측이 맞았어. 그래, 바로 자네야. 어쩐지 낯이 익더라니. 그 사이에 이름을 바꿨는가? 네, 제 본명은 펑화배예요. 몇 년 전에 자네 이름이 이곳저곳에서 꽤 많이 나왔지. 매스컴에 보도된 내용이 모두 사실인가? 대부분 맞아요. 대학교 산악반 대원 중 4명이 죽고 유일하게 저만 살아서 돌아왔어요. 선장은 꺼진 담뱃대에 성냥불을 붙이고 말했다. 내가 보기엔 산악대장과 원양선장은 닮은 데가 있어. 무언가를 포기하는 게 정말 어려운 직업이지. 네, 그렇죠. 하지만 그때 포기했다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았을 거예요. 선장님이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등반에도 돈이 꽤 들어가요. 저희는 대학생으로 구성된 산악팀이라 협찬을 받기가 어려웠어요. 게다가 우리가 고용한 시르파가 파업을 하는 바람에 첫 번째 야영지를 세우는데 시간을 허비했죠. 기상청에서는 폭풍이 몰려올 거라 예보했지만 구름 사진을 보니 폭풍은 적어도 20시간 후에나 올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해발 7,900m에 두 번째 야영지를 세웠죠. 지체하지 않고 바로 등반하면 시간은 충분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포기하겠어요? 결국 등반하기로 결정했죠. 선장은 다시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봤다. 저 별이 아까와는 달리 반짝이는군. 그러게요. 날이 어두워졌으니 상대적으로 밝아졌겠죠. 하늘이 어두워져서가 아닌 것 같은데. 계속 말해보게.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선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폭풍이 왔을 때 해발 8,680m에서 8,710m 사이에 가장 위험한 곳에 있었어요. 산악계에서 세컨드 스텝이라고 부르는 경사가 90도에 가까운 절벽에 있었죠. 정상에 꽤 많이 다가갔고 날도 아직 밝았어요. 산봉우리 한쪽에서 한 줄기 구름이 피어나고 있었죠. 아직도 기억에 선명해요. 마치 에베레스트 산이 뾰족한 칼이 되어 하늘의 벤 자리에서 흰 구름이 흘러나온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얼마 안 가 순식간에 모든 것이 보이지 않았어요. 폭풍이 몰아닥치면서 검은 눈보라가 일더니 대원 4명이 절벽으로 날아갔어요. 저는 그때 죽을 힘을 다해 밧줄을 꽉 잡았어요. 하지만 줄에 연결되어 있던 고리가 끊어지면서 대원들이 모두 밑으로 추락하고 말았죠. 그중 2명은 아직도 시신을 찾지 못했어요. 저는 그때부터 무거운 멍에를 짊어지고 살고 있어요. 선장님 말이 맞는군요. 저 별 조금 이상한데요? 계속 밝아지고 있어요. 신경 쓰지 말게. 그러면 자네가 배에서만 머무는 건 당시 사건과 관련이 있는 건가? 당연히 그렇겠죠. 당시 신문과 뉴스는 저를 비난하고 질책하는 기사로 도배됐어요. 모두들 저보고 책임감이 없다고 했죠.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등반을 강행했다면서 말이에요. 당시 저는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어느 날 등산복에 선글라스를 쓰고
학교 도서관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그곳에서 아래로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지도 교수님이 다가와서 그러더군요. 그렇게 쉽게 자신을 용서할 건가? 그건 무거운 벌을 피하려는 행동일 뿐이야. 라고요. 교수님에게 뛰어내리는 것보다 더한 벌이 있냐고 물었더니 산에서 가장 먼 곳으로 가서 살라고, 영원히 산을 보지 않으면 되지 않겠느냐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뛰어내리지 않았어요. 그 후 더 많은 멸시와 조롱을 받았지만 지도 교수님의 말이 맞는다면 죽는 것보다 이것이 더 무거운 벌일 테니까요. 저에게 등반은 살아가는 이유였어요. 지질 연구도 등반을 위한 수단일 뿐이었죠. 저처럼 산에 빠져 사는 사람에게 영원히 산을 떠나라는 말만큼 괴로운 건 없어요. 그래서 졸업 후 해양 관측선의 해양지질연구원으로 일하면서 산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바다에 있는 겁니다. 선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한참 동안 펑판을 쳐다보기만 했다. 잠시 후 그는 하늘에 뜬 별을 보며 화제를 바꿨다. 저 별을 다시 보게. 별을 보던 펑판은 소스라치게 놀라 소리쳤다. 뭔가 좀 이상한데요? 점처럼 보이던 별이 원 모양으로 커지더니 순식간에 시선을 사로잡을 만큼 푸른 빛이 나는 구로 변했다. 누군가 다급하게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선장과 펑판은 그 소리를 따라 갑판으로 시선을 옮겼다. 머리에 헤드폰을 쓴 1등 항해사가 빠른 발걸음으로 달려와 선장에게 보고했다. 외계 비행체가 지구로 날아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있는 적도 위치에서 가장 잘 보인다고 합니다. 보십시오. 바로 저겁니다. 제2장 바다의 에베레스트 산. 세 사람은 고개를 들어 하늘에 떠있는 작고 둥근 물체를 바라봤다. 그 둥근 물체는 풍선에 바람을 불어넣은 것처럼 급격하게 팽창했다. 방송국마다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모두 저 외계 비행체를 보도하고 있어요. 전부터 관측되다 오늘에서야 무엇인지 밝혀졌다는군요. 외계 비행체는 어떤 신호에도 응답하지 않고 있지만 운행 궤도로 볼 때 거대한 동력을 이용해 빠른 속도로 지구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네요. 방송에서는 달만큼 크다고 합니다. 세 사람의 눈에는 공중에 떠있는 물체가 달보다 훨씬 커 보였다. 달이 10개 정도는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을 정도였으며 하늘의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달보다 지구에 훨씬 가까이 있다는 말이었다. 1등 항해사가 이어서 말했다. 방송에서 말하길 외계 비행체는 36,000km 높이의 궤도에 멈춰 지구의 정지 위성이 됐다고 합니다. 정지 위성? 정지 궤도에 멈춰서 움직이지 않는다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 적도 바로 위에 있습니다. 펑판은 하늘에 떠있는 물체를 바라봤다. 투명하고 둥근 물체 안에 푸른 빛이 가득 차 있어서일까. 이상하게도 바다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해저 채취기가 올라올 때마다 바다의 아득히 먼 심원이 펑판의 마음을 사로잡고는 했다. 지금 보이는 저 푸르고 거대한 물체도 내부의 깊이를 측정할 수 없을 만큼 깊어 보였다. 마치 바다가 먼 옛날 잃어버린 곳으로 회귀하고 있는 것만 같았다. 하늘을 보고 놀란 선장은 최면을 일으키는 것 같은 거대한 물체에서 시선을 거두고 꺼진 담뱃대로 바다를 가리켰다. 저것 봐. 도대체 저건 어찌 된 거지? 앞에 보이는 수평선이 순식간에 휘어지더니 산처럼 변했다. 보이지 않는 손이 하늘에서 끌어올리기라도 하는 것인지 바닷물이 높이 치솟았다.
외계 비행체의 질량으로 인해 생긴 인력이 바닷물을 끌고 있어요. 펑판이 큰 소리로 외쳤다. 펑판은 이 상황에서 설득력 있는 생각을 해낸 자신이 신기하게 느껴졌다. 외계 비행체의 질량은 달과 비슷하지만 지구와의 거리는 달의 10분의 1에 불과했다. 다행히 정지 궤도에 멈춰 있어서 인력이 끌던 바닷물도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조금만 더 움직였다면 거대한 쓰나미가 세상을 뒤덮었을 것이다. 하늘 높이 올라간 바닷물은 거대한 기둥 모양으로 변하더니 표면에 외계 비행체의 푸른 빛을 반사했다. 석양의 곱고 아름다운 선홍빛이 물기둥에 선을 그렸다. 차가운 물기둥의 꼭대기에 피어오른 구름은 저녁 하늘을 가르며 날아가다가 멀리 가지 못하고 이내 사라졌다. 펑파는 높이 치솟은 바닷물을 바라보다 문득 무엇인가가 떠올랐다. 저 물기둥의 높이를 재어봐라. 선장이 소리쳤다. 대략 9,100m입니다. 1분 후 1등 항해사가 외쳤다. 유사일에 지구에서 펼쳐진 가장 무섭고도 웅장한 아름답고도 기이한 장면 앞에서 세 사람은 저주에 걸린 듯 얼어버렸다. 이것은 운명이야. 펑판이 잠꼬대처럼 말했다. 자네 지금 뭐라고 했는가? 선장은 시선을 물기둥에 두고서 큰 소리로 물었다. 이건 운명이에요. 그렇다. 이것은 운명이었다. 펑파는 산을 피해 산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태평양 한가운데로 왔다. 그런데 에베레스트 산보다 200여 미터나 더 높은 산이 그의 눈앞에 나타났다. 이제 이 바다산이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왼쪽으로 5, 앞쪽으로 4. 살고 싶으면 어서 여기서 도망쳐야 한다. 선장이 1등 항해사에게 지시했다. 도망간다고요? 그렇게 위험한가요? 펑파는 이해가 안 된다는 투로 물었다. 외계 비행체 인력이 거대한 저기압지들을 만들면서 커다란 회오리 바람이 형성되고 있어. 역사상 가장 큰 폭풍이 일어날 거야. 남수호를 나뭇잎처럼 날려버릴 거라고. 회오리 바람이 완전히 형성되기 전에 도망갈 수 있기를 바라야 할 거야. 모두 잠시만 조용히 해 주십시오. 1등 항해사는 모두를 조용히 시키고 헤드폰에서 전해오는 소리를 전달했다. 선장님,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방송국 보도에 따르면 외계인들은 지구를 파괴하러 왔다고 합니다. 그들은 외계 비행체의 거대한 질량만으로 지구를 이 정도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계 비행체의 인력이 일으킨 건 폭풍이 아니라 대기 누출이라고 합니다. 지구의 대기가 새고 있다는 말인가? 어느 곳으로 새어나가고 있는가? 외계 비행체의 인력으로 대기층에 구멍이 생겼습니다. 공기가 그 구멍을 따라 빠져나가면 지구의 대기는 모두 사라지게 된다네요. 마치 풍선에 구멍을 낸 것처럼 말입니다. 대기가 모두 빠져나가는데 얼마나 걸리는가? 전문가들 말에 따르면 일주일 후면 대기압이 치명적인 수치까지 내려가게 될 거라고 합니다. 기압이 어느 정도 내려가면 바다가 끓어오르듯 솟구칠 거라고 하는군요. 이런, 도대체 무슨 상황인 건지. 지금 각국의 대도시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이 미친 듯이 병원과 공장에 몰려들어 산소 공급기를 훔쳐가고 있습니다. 미국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기지에도 사람들이 몰려와서 로켓 연료의 액화산소를 훔쳐가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게 끝장났습니다. 일주일? 집으로 돌아갈 시간도 안 되는군. 선장은 불이 붙은 청량을 침착하게 담뱃대에 갖다 댔다. 그렇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조차 안 됩니다. 이러고 있느니 각자
가장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낫겠어요. 망연자실한 1등 항해사와 달리 펑파는 가슴속에 뜨거운 피가 솟구치기라도 하는지 흥분했다. 그대는 무엇 하고 싶은가? 등산입니다. 선장의 물음에 펑판이 대답했다. 등산? 저 산을 오르고 싶다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1등 항해사의 대사였군요. 등산? 저 산을 오르고 싶다는 겁니까? 1등 항해사가 바다산을 가리키며 놀란 눈으로 물었다. 네, 지금 저 산이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이지 않습니까? 산이 저기 있으니 올라가 봐야죠. 어떻게 오르라고요? 수영해서요. 미쳤어요? 9,000m의 바다산을 수영해서 올라간다고요? 경사를 보니 45도는 좋게 될 텐데요. 저건 일반 등산과 달라요. 쉬지 않고 수영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잠시라도 멈추면 바로 미끄러져 내려갈 거예요. 한번 해보죠. 그래, 시도해보게. 지금 안 하면 언제 해보겠는가? 이곳은 바다산의 산자락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선장은 펑판을 거들며 1등 항해사에게 물었다. 20km 정도 됩니다. 선장은 이어서 펑판에게 말했다. 먹을 것과 물을 준비하고 구조선을 가져가게. 고맙습니다. 선장은 펑판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그대는 행운아야. 펑판도 선장의 말에 동의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장님, 한 가지 더 이야기해 드릴게요. 에베레스트 산에서 사고를 당한 대원 중에 제 여자친구도 있었습니다. 대원들이 추락하는 걸 보면서 머릿속에 스쳐간 생각은 하나뿐이었어요. 나는 죽으면 안 된다. 아직 다른 산이 있지 않은가? 라고 말입니다. 어서 가보게. 고개를 끄덕이는 선장에게 1등 항해사가 물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지금 형성되고 있는 폭풍에서 전속력으로 탈출하라. 하루라도 더 살고 싶으면 그리해야 해. 제3장 회오리 바람이 만든 거대한 우물. 펑파는 구조선에 서서 멀어져가는 남수호를 끝까지 지켜봤다. 그는 원래 남수호에서 일생을 보낼 계획이었다. 거대한 외계 비행체 아래에 있는 바다산은 억만 년 전부터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꼿꼿하게 우뚝 서 있었다. 바다는 여전히 물결도 잃지 않고 평온했다. 그러나 펑파는 바람이 서서히 세지고 있는 것을 보고서 공기가 이미 바다산의 저기압 지역으로 몰리고 있음을 파악했다. 구조선에는 작은 배가 하나 더 있었다. 펑파는 그 작은 배를 들어 올렸다. 바람이 세진 않았지만 바다산을 향해 불고 있어서 작은 배는 어렵지 않게 산자락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바다산에 가까워질수록 바람이 거세지면서 돛이 조금씩 팽팽해졌고 배가 나아가는 속도가 점점 빨라졌다. 뱃머리는 예리한 칼처럼 바닷물을 가로질렀다. 조금만 더 가면 산자락에 도착할 것 같았다. 작은 배가 경사진 곳에 도착했을 때 펑파는 외계 비행체의 빛을 받아 푸른 빛을 띠는 바닷속으로 훌쩍 뛰어 들어갔다. 그는 인류 최초로 헤엄쳐서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바다산의 정상이 펑판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물속에서 고개를 들어보니 그의 앞에 끝도 없이 펼쳐진 비탈이 나타났다. 경사가 45도인 비탈은 거인이 바다를 감아 올린 것처럼 하늘 높이 솟아 있었다. 펑파는 1등 항해사의 말을 떠올리며 최대한 힘을 아끼기 위해 평영으로 헤엄쳤다. 정상은 지금 그가 있는 곳에서
13km 정도 떨어져 있었다. 해수면이라면 어떻게든 목적지에 도착하겠지만 비탈에서는 잠시라도 멈추면 뒤로 밀려가기 때문에 정상에 오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러나 펑파는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다. 바다의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것만 해도 등반의 꿈을 만족하고도 남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얼마 후 펑퍼는 조금씩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경사가 점점 가팔라지는 데 반해 수영하는 데 드는 힘은 오히려 점점 줄었다. 고개를 돌려 아래를 보니 산자락에 버리고 온 작은 배가 보였다. 떠나기 전에 돛을 내렸는데 배는 아직도 아래로 밀리지 않고 평온한 모습으로 비탈에 멈춰 서 있었다. 펑파는 수영을 잠시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다가 자신이 아래로 밀리지 않고 가만히 멈춰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순간 머리에 무엇인가를 맞은 듯 멍해졌다. 자신과 1등 항해사처럼 멍청한 사람이 또 있을까 싶었다. 바닷물로 이루어진 산이 흘러내리지 않고 형체를 유지하고 있는데 사람과 배가 어찌 아래로 밀려 내려갈까? 허공에 떠있는 외계 비행체의 인력과 지구의 인력이 상쇄되면서 비탈을 오를수록 중력은 점점 약해졌다. 이 때문에 물체가 아래로 내려가는 일은 없었다. 바다산에는 중력이 존재하지 않았다. 물체가 비탈에서 받는 힘은 해수면에서 받는 힘과 같았다. 펑파는 바다산이 온전히 자기 것이 됐다는 것을 직감했다. 위로 향할수록 헤엄치기가 훨씬 수월했다. 머리를 물 밖으로 빼고 숨을 쉬는 동작도 전혀 어렵지 않았다. 몸이 가벼웠기 때문이었다. 중력이 감소했다는 증거가 곳곳에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헤엄칠 때마다 생기는 물보라와 비탈에 있는 잔물결이 떨어지는 속도가 느려졌고 펑판이 앞으로 나아가는 속도도 느려졌다. 중력의 강한 힘이 사라지면서 정상 상태의 중력에서는 느낄 수 없는 가볍고 평온한 느낌이 들었다. 점점 바람이 거세지더니 비탈에 파도가 일었다. 낮은 중력 때문인지 파도는 꽤 높아졌고 모양은 얇은 매미 날개처럼 변했다. 천천히 떨어지면서 소용돌이치는 모습이 마치 보이지 않는 대패에 말려 올라간 영롱한 대패밥 같았다. 파도가 일었다고 해서 헤엄이 힘들어진 것은 아니었다. 파도의 진행 방향이 정상을 향하고 있어서 오히려 몸을 밀어 올리는 효과가 있었다. 중력이 갈수록 줄어들면서 신기한 상황이 계속 일어났다. 부드럽게 몸을 올려주던 파도가 이제는 펑판을 가볍게 내던졌다. 파도에 실린 펑판은 순간 허공에 떠올랐다가 앞쪽에 새로 생긴 파도로 털썩 떨어지더니 다시 내던져졌다. 그는 부드러우면서도 힘찬 파도의 손에 건네지면서 빠른 속도로 정상을 향해 나아갔다. 이 상황에서는 저병이 가장 효과적이었다. 바람이 거세진 반면 중력은 줄어들어 물결의 높이는 10m가 넘었지만 위아래로 일렁이는 속도는 느려졌다. 낮은 중력으로 물 사이의 마찰이 강하지 않아 파도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다. 대신 주변은 오직 바람 소리로 가득했다. 몸이 한결 가벼워진 펑파는 파도 꼭대기에서 다른 파도 꼭대기로 몸을 옮기다가 허공에 떠있는 시간이 물속에 있는 시간보다 더 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헤엄을 치는 것인지 날개짓을 하고 있는 것인지 헷갈리기까지 했다. 펑파는 몇 번에 걸쳐 얇은 파도가 덮쳐오는 과정을 거치면서 또 다른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파도가 말리면서 만들어진 터널에 들어가고 있었다. 얇은 파도막이 펑판을 천천히 휘감으면서 온몸을 푸른 빛으로 적셨다. 파도막 너머로 하늘에 있는 외계 비행체가 보였다.
눈물을 글썽이며 무엇인가를 볼 때처럼 파도막 뒤로 보이는 거대한 구는 모양이 변하면서 아른거렸다. 펑파는 왼손에 찬 방수시계를 봤다. 헤엄쳐서 등반한 지 1시간이 지났다. 지금 이 속도대로 간다면 1시간 후에는 정상에 오를 수 있었다. 펑파는 문득 남수호가 떠올랐다. 바람이 거세지는 속도로 볼 때 곧 거대한 회오리 바람이 형성된다. 남수호는 어떻게 해도 거대 폭풍을 피하지 못한다. 그 순간 펑파는 선장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배는 바다산을 향해 나아갔어야 했다. 비탈에는 중력이 존재하지 않으니 남수호는 해수면을 항해하는 것처럼 쉽게 정상에 오를 수 있었다. 오히려 바다산의 정상은 폭풍의 눈이라 평온할 수도 있었다. 펑파는 구명조끼에 넣어둔 무전기를 급히 켰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파도 꼭대기를 쉽게 넘는 방법을 터득한 펑파는 이 파도에서 저 파도로 넘으며 20분 정도를 더 올랐다. 어느새 전체 여정 중 3분의 2 나왔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정상이었다. 외계 비행체에서 나오는 빛으로 밝게 빛나는 정상을 보니 마치 새로운 천체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만 같았다. 잠시 후 바람 소리가 벼랑간 무서운 비명으로 바뀌더니 사방에서 들려왔다. 갑자기 거세진 바람에 20-30m 높이의 얇은 파도가 아래로 떨어지기도 전에 허공에서 찢어졌다. 펑파는 이 광경을 놓치지 않고 계속 바라봤다. 비탈은 찢어진 파도로 가득했다. 그 모습이 마치 바람 속에서 미친 듯이 흩날리는 머리카락 같았다. 파도에는 거대한 구의 빛을 받아 내뿜는 눈부시게 하얀 빛도 보였다. 펑파는 30m 높이의 얇은 파도를 타고 허공을 날았다. 그가 떠난 파도는 순식간에 질풍을 맞고 산산조각났다. 그는 앞에 서 있는 거대한 파도를 향해 천천히 몸을 떨어뜨렸다. 파도는 투명한 날개처럼 서서히 펼쳐지며 그를 맞았다. 펑판의 손이 위로 올라오는 물결과 닿으려는 순간 영롱한 파도의 거대한 막이 강한 바람을 맞고 부서지면서 눈처럼 하얀 물보라를 피웠다. 파도는 조각조각 찢어지며 괴상한 웃음소리를 냈다. 몸이 가벼워진 펑파는 더 이상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바람에 깃털이 날아가듯 거친 바다에서 점점 멀어져 갔다. 펑파는 중력이 줄어든 허공에서 대굴대굴 굴렀다. 머리가 어질어질했지만 하늘에 떠있는 빛나는 구가 주변을 돌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겨우 균형을 잡은 그는 바다산 정상에서 빙빙 돌고 있었다. 정상에서 보니 바다산 표면에 일고 있는 큰 파도는 긴 곡선을 닮았다. 회오리 바람 같은 파도의 곡선은 나선현 모양으로 정상에 모여들었다. 펑파는 허공에서 도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더니 회오리 바람의 중심을 향해 휩쓸려 들어갔다. 폭풍의 눈에 들어서니 바람이 갑자기 줄어들었다. 펑파는 떠받치고 있던 보이지 않는 공기의 손이 풀리면서 그는 바다산 정상 가운데 있는 푸른 바닷속으로 풍덩 빠져버렸다. 펑파는 하염없이 물속으로 빠져들다 서서히 위로 떠올랐다. 주변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깜깜했다. 그는 질식할 수도 있다는 것을 느끼고서야 자신이 위험에 직면했음을 알았다. 물속에 빠지기 전 해발 1만 미터 고공에서 들이마신 숨이 마지막이라서 산소가 부족했다. 게다가 저중력이라 물속에서 떠오르는 속도가 느려졌기 때문에 아무리 속도를 내 헤엄을 쳐도 폐속에 남은 산소로는 물 바깥까지 나갈 수가 없었다. 그 순간
낯설지 않은 느낌이 엄습해왔다. 에베레스트 산의 폭풍에 휘말린 검은 눈보라가 부활한 것처럼 죽음의 공포가 그의 모든 것을 다시 짓눌렀다. 바로 이때 그는 주변에 있는 은색 구들이 자신과 함께 물 위로 떠오르는 것을 발견했다. 은색 구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직경이 1m 정도였다. 이 은색 구는 줄어든 중력 때문에 생긴 큰 물방울이었다. 펑파는 있는 힘껏 헤엄쳐서 가장 큰 물방울에 다가가 머리를 들이밀었다. 그랬더니 호흡을 할 수 있었다. 펑파는 산소 부족으로 인한 현기증이 서서히 사라진 후에야 비로소 물방울 안에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공기가 있는 공간으로 아예 들어온 것이다. 물방울의 위쪽으로는 반짝이는 해수면이 보였다. 위로 떠오르면서 줄어든 수압에 물방울 크기가 순식간에 커졌다. 펑파는 기구를 타고 하늘 위로 오르는 기분이 들었다. 위에 있는 푸른 빛이 점점 밝게 빛나다 눈이 부실 정도로 밝아지더니 팍 하는 가벼운 소리와 함께 물방울이 터져버렸다. 저중력의 영향으로 펑파는 수면에서 약 1m 높이까지 날아올랐다가 다시 천천히 아래로 떨어졌다. 그 순간 펑파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느릿느릿 떨어지는 무수히 많은 아름다운 물방울이었다. 크기가 제각각이어서 어떤 것은 축구공만 했는데 허공에 떠있는 거대한 구의 푸른 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내부는 무수히 많은 층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이 물방울들은 펑판이 수면에 떨어질 때 튄 물이었다. 저중력 환경에서는 표면 장력이 작용해 동그란 모양을 유지할 수 있었다. 펑판이 손을 내밀어 물방울을 잡으니 톡 터지면서 물에서는 날 수 없는 낭낭한 쇳소리가 났다. 바다산의 정상은 매우 평온했다. 여러 방향에서 밀려온 파도가 이곳에서 부서졌다. 이곳은 회오리 바람의 중심이자 불안한 세상에서 유일하게 고요한 곳이었다. 이 고요함은 소란하게 윙윙대는 회오리 바람 소리를 뒤로 하고 있었다. 펑파는 주변을 올려다보다 자신과 바다산이 거대한 우물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우물벽은 회오리 바람으로 일어난 안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빽빽하게 찬 안개가 바다산 주변을 천천히 돌면서 높은 곳으로 뻗어나갔다. 거대한 우물 입구라고 생각한 것은 알고 보니 외계 비행체였다. 이 외계 비행체는 우주 속 등불처럼 푸른 빛을 우물 안으로 비춰주고 있었다. 펑파는 거대한 구 주변에 스스로 빛을 내는 것처럼 밝으면서도 망사같이 생긴 괴상한 구름을 발견했다. 우주로 새어나간 대기가 만든 얼음 구름이 외계 비행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3만여 킬로미터 거리에 떨어져 있을 것이라 추측됐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구의 대기 누출은 이미 시작됐으며 커다란 회오리 바람으로 생긴 거대한 우물은 치명적인 틈새였다. 하지만 현재 상황이 어떻든 간에 펑파는 등반에 성공했다. 제4장 외계인과의 대화. 주변 광선이 갑자기 달라지더니 어두워졌다. 깜빡였다. 펑파는 고개를 들어 주변을 살피다 외계 비행체가 내뿜는 푸른 빛이 점점 사라지는 광경을 목격했다. 그는 그제야 푸른 빛의 의미를 깨달았다. 그것은 그저 빈 화면을 밝히는 빛일 뿐이었고 거대한 구의 표면은 화면이었다. 잠시 후 거대한 화면에 내려다보면서 촬영한 사진이 나타났다.
바다에 떠 있는 사람이 고개를 들고 카메라를 바라보는 모습이었다. 그 사람은 바로 펑판이었다. 펑판은 이 이미지가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단번에 알아차렸다. 외계인이 본 자신의 모습을 화면에 나타낸 것이었다. 펑판은 그제야 자신이 세상의 정상에 서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화면에 각양각색의 단어들이 떴다.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문자가 등장했는데 펑판은 그 중에서 영어를 의미하는 잉글리시와 중국어를 의미하는 한위, 일본어를 의미하는 니혼고라고 쓴 세 단어만 읽을 줄 알았다. 그 밖에도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자로 표현된 언어들이 있었다. 짙은 색의 네모난 창이 각 단어들 사이를 빠르게 왔다 갔다 이동했다. 펑판은 이 광경이 낯설지 않았다. 네모난 창은 펑판의 시선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고 있었다. 펑판의 시선을 중국어에 고정시키니 창이 그곳으로 이동했다. 이어서 눈을 한 번 깜빡였는데 별다른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 더블 클릭을 해야지. 펑판이 눈을 2번 깜빡였더니 창이 번쩍였다. 이어서 화면에 있던 언어 선택 메뉴가 사라지고 중국어 한 줄이 크게 나타났다. 니하오. 니하오, 내 목소리가 들립니까? 펑판은 하늘을 향해 크게 소리쳤다. 들립니다. 그렇게 크게 소리 지르지 않아도 됩니다. 지구에 있는 모기 소리까지도 다 들을 수 있거든요. 행성에서 새는 전자파를 통해 이곳의 언어를 배웠습니다. 당신과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군요. 당신은 어디서 왔나요? 화면에 그림이 나타났다. 가느다란 선이 빽빽하게 구성된 검은 점들을 연결하며 복잡한 망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별자리 같았다. 검은 점들 중 하나가 은빛을 내며 점점 밝게 빛났다. 펑판은 이 그림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왠지 천문학자들은 읽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거대한 구에 다시 글이 나타났지만 그림은 사라지지 않고 자막의 배경, 즉 바탕 화면이 됐다. 우리가 만든 산에 당신이 올라왔습니다. 네, 나는 등산을 좋아하거든요. 이건 좋아하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산을 올라야 합니다. 왜죠? 당신들 세계에는 산이 많나요? 그들이 나누는 이야기는 현재 인류가 절박하게 토론하고 싶은 주제와 거리가 멀었다. 하지만 펑판은 계속 대화를 이어가고 싶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산악인을 바보로 여기는데 눈앞에 나타난 외계인은 등산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그러니 펑판은 외계인과 이야기를 나눌 수밖에 없었다. 산은 어디에나 있어요. 다만 오르는 방법이 다를 뿐이에요. 펑판은 외계인의 말이 철학적인 비유인지 현실적인 묘사인지 파악하기 어려웠던 나머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말했다. 당신들 세계에는 산이 많나 보군요. 온통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산이 우리를 막고 있어서 구멍을 파야 등산이 가능해요. 당황한 펑판은 한참 동안 곰곰이 생각했지만 외계인의 세계가 어떤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외계인은 말을 계속 이어갔다. 제5장 거품 세계. 우리 세계는 구형의 단순한 공간입니다. 지구인들의 단위로 측정하면 반경이 약 3,000km 정도 되죠. 이 공간은 암석층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어느 방향으로 가도 빽빽한 암벽에 부딪혀요.
우리가 생각한 첫 번째 우주 모형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어요. 우주는 두 개의 부분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우리가 생존하는 반경 3000km의 구형으로 이뤄진 빈 공간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 공간을 둘러싼 암석층이에요. 이 암석층은 모든 방향으로 무한하게 뻗어 있어요. 우리 세계는 이 고체 우주 안에 존재하는 빈 공간이라서 거품 세계라고 불립니다. 우주 이론으로 따지면 고밀도 우주론이라고 하죠. 물론 이 이론은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아요. 무한한 암석층 속에 우리와 가깝거나 먼 또 다른 빈 공간이 존재한다. 이 가설은 우주를 탐색하는 데 원동력이 됐어요. 무한히 두꺼운 암석층은 존재할 수 없어요. 인력으로 무너져 내릴 거예요. 당시 우리는 만류 인력을 몰랐습니다. 거품 세계는 중력이 없는 무중력 상태였으니까요. 우리가 인력의 존재를 의식하게 된 건 수만 년이 지난 다음이었어요. 그렇다면 거품 세계는 고체 우주 속에 있는 행성인가요? 정말 흥미롭군요. 당신들의 우주는 밀도 분포에 있어서 실제와 완전히 반대예요. 마치 실제 우주의 거울 같아요. 실제 우주라 했습니까? 참으로 깊이가 없는 말이군요. 현재까지 밝혀진 우주라고 해야 맞아요. 당신들은 진짜 우주가 어떤 모양인지 모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당신들의 세계에도 햇살과 공기와 물이 있습니까? 모두 없어요. 있을 필요가 없죠. 우리 세계에는 고체만 있을 뿐 기체와 액체는 없습니다. 기체와 액체가 없는데 어떻게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나요? 우리는 기계 생명체예요. 근육과 골격이 모두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고 초밀도 칩이 우리의 대뇌이며 전류와 전기장이 우리의 피예요. 핵 속의 방사성 암석을 먹으면서 에너지를 먹고 있어요. 아무도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것이 스스로 진화해서 생겨난 거예요. 가장 단순한 단세포 기계에서 방사성의 작용으로 진화하며 생겨났죠. 우리 조상들은 자기장을 가장 먼저 발견하고 이용했어요. 지구인이 말하는 불은 발견된 적이 없어요. 그곳은 어둡겠군요. 밝은 빛이 조금 있습니다. 방사선 원소가 핵의 내벽에서 만들어내는 빛이죠. 그 내벽이 우리의 하늘이에요. 빛은 약하지만 한 곳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이동해요. 우리의 눈은 이런 빛에 맞춰 진화했어요. 핵 내부는 무중력입니다. 그래서 도시는 어두컴컴한 공간 속에 떠 있어요. 우리의 도시의 크기는 지구인들의 도시와 비슷합니다. 멀리서 보면 빛을 내는 구름처럼 보여요. 기계 생명체가 진화해온 시간은 탄소를 기반으로 한 지구인보다 훨씬 길지만 우리와 지구인 모두 향하는 방향은 같아요. 둘 다 우주에 관해 사고하는 수준까지 같죠. 당신들의 우주는 정말 답답하겠어요. 답답하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광활한 공간으로 이동하고 싶은 열망이 당신들보다 강렬한 겁니다. 거품 세계의 상고 시대부터 암석 심층 탐험이 시작됐어요. 탐험가들은 암석층의 터널을 판 후 앞으로 나아갔죠. 고체 우주 속 다른 빈 거품을 찾으려는 시도였던 거예요. 거품 세계에는 상상 속의 빈 거품과 관련된 아름다운 신화들이 많아요. 멀리 떨어진 또 다른 빈 거품에 대한 환상이 거품 세계의 문학에 줄을 이룰 정도로요. 그러나 이러한 탐험은 초기에는 금지됐어요. 이를 위반한 사람은 사형에 처해질 정도였더니까요. 종교 때문에 금지한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종교는 없어요. 태양과 별을 볼 수 없는 문명에서는 종교가 발생하지 않아요. 원로원이 터널 탐험을 금지한 건 지극히 현실적인 이유에서였어요. 우리는 지구인들만큼 무한에 가까운 공간이 없어요. 우리가 생존하는 공간의 반경은 3,000km에 불과해요. 탐험으로 터널을 파면서 발생하는 깨진 암석들은 핵에 쌓이게 돼요. 무한히 두꺼운 암석층이 있다고 믿고 있었기에 터널을 길게 파면 거기서 나오는 깨진 암석들이 공간을 가득 채워버릴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다 보면 구형 공간이 긴 터널 공간으로 바뀔 거예요. 해결 방법이 하나 있어요. 터널을 파면서 나오는 암석을 뒤에 파낸 터널에 쌓아 탐험자들이 다닐 수 있는 공간만 남기면 되잖아요. 훗날 탐험가들이 그 방법을 썼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공간은 이동수단이 다닐 정도면 충분했죠. 우리는 그 이동수단을 거품배라고 불러요. 아까 말한 방법을 써봤지만 거품배가 차지하는 공간만큼 암석들이 핵에 쌓여갔어요. 거품배가 귀환해야 이 암석들을 다시 원래 자리로 되돌릴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거품배가 터널을 파기만 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암석이 차지해버린 공간은 원상태로 돌아갈 수 없게 돼요. 이건 공간을 거품배에 도둑 맞은 거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귀환하지 않은 거품배를 공간 도둑이라고 불렀어요. 작고 좁은 세계에서는 자투리 공간도 얼마나 소중한데요. 오랜 시간 동안 거품배가 한 척 두 척 떠나가면서 암석에 뺏긴 공간은 점점 커졌죠. 이런 이유로 상고 시대에는 거품배 탐험이 금지됐답니다. 사실 거품배 탐험은 매우 험난한 길이에요. 보통 거품배에는 한 명의 항해사와 굴착기사 몇 명이 탑승해요. 지구라면 굴착기사를 사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굴착기가 없던 시절에는 굴착기사가 간단한 도구로 쉬지 않고 암석을 파야 했거든요. 그래야 거품배가 아주 느리게라도 암석층에서 나아갈 수 있었죠. 몸 하나 겨우 맡길 수 있는 작디 작은 공간에서 아득한 희망을 찾아가는 여정은 엄청난 정신력이 요구됐어요. 귀환할 때는 한번 파냈던 길을 따라 돌아오는 작업이라 그나마 수월한 편이었죠. 그러나 마치 도박에 빠진 것처럼 발견의 욕망에 불타오른 탐험자들은 안전한 반환점에서 돌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러다 귀환하는 데 필요한 체력과 보급품이 부족해지면서 돌아오는 길에 좌초되고 말았죠. 그래서 탐험가의 묘지가 된 곳이 꽤 많아요. 비록 외계로 향하는 규모는 작았지만 그럼에도 단 한 번도 탐험을 멈춘 적이 없어요. 제6장 거품배의 귀환. 거품 기원으로 33,281년 어느 날 괄호 열고 지구의 연대 계산법에 따랐어요. 거품 세계의 연대는 매우 특이해서 지구인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괄호 닫고 거품 세계의 암석층 하늘에 아주 작은 구멍이 생겼어요. 이 구멍에서 날아온 깨진 암석들은 공중을 떠다녔고 방사성 물질로 생긴 희미한 빛 속에서 별처럼 반짝였어요. 중심 도시의 사병들이 즉시 이 작은 구멍으로 날아가 조사해보니 8년 전에 탐험을 떠났던 거품배가 귀환을 하고 있었어요. 거품배가 다시 귀환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이 배는 바늘 끝으로 암석층 안에서 200km를 나아갔다가 돌아와서 항해거리 신기록을 세웠어요.
바늘끝호는 출발할 당시 20명이 탑승하고 있었지만 돌아올 때는 함께 탐험을 떠났던 과학자 단 한 명만 생존했어요. 그를 코페르니쿠스라고 부르기로 해요. 거품배 탐험에 관한 엄격한 법률에 따라 코페르니쿠스는 거품 세계에서 처음으로 사형에 처해졌어요. 사형 집행이 있던 날 수십만 명이 광장에 모여 코페르니쿠스가 사형당할 때 일어나는 미묘한 전기불꽃을 감상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세계 과학원의 과학자들이 광장으로 몰려와 그들이 발견한 중대한 사실을 알렸어요. 그들은 바늘끝호가 가져온 암석 표본을 바탕으로 항해 거리가 길어질수록 암석의 밀도는 줄어든다는 사실을 발견했던 거예요. 당신들의 세계에는 중력이 없는데 어떻게 밀도를 측정할 수 있었나요? 관성을 이용했어요. 지구인이 사용하는 방법보다 조금 복잡하긴 해요. 처음에 과학자들은 바늘끝호가 우연히 균일하지 않은 울퉁불퉁한 지층 지역에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후 한 세기 동안 여러 방향에서 거품배들이 귀환했어요. 그들은 바늘끝호의 항해 거리를 넘어 심층으로 나아갔다가 암석 표본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어느 방향에서든 지층 밀도는 바깥으로 향하는 방향을 따라 조금씩 줄어들었죠. 감소한 폭은 대체로 일치했어요. 이를 알게 된 사람들은 모두 경악했죠. 3만여 년 동안 거품 세계를 지배한 고밀도 우주론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만약 우주의 밀도가 거품 세계를 중심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보인다면 언젠가는 밀도가 0인 지점도 나타나겠죠. 과학자들은 감소율을 통해 그 거리는 3만 킬로미터 정도라고 쉽게 계산해냈어요. 허블의 법칙과 비슷하군요. 아주 흡사해요. 지구인들은 적색편이 속도가 광속보다 클 수 있다는 걸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거리를 우주의 가장자리라고 정했죠. 그러나 우리 선조들은 밀도가 0인 상태가 공간이라는 걸 어렵지 않게 알았기 때문에 새로운 우주 모델을 탄생시킬 수 있었어요. 이 모델에 따르면 거품 세계를 따라 외부로 향할 경우 우주의 밀도는 점점 감소하다 무한히 뻗어가는 공간이 된다고 해요. 이 이론을 공간우주론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고밀도 우주론은 매우 완고했어요. 주류 옹호자들은 수정한 고밀도 우주론을 발표했죠. 밀도 감소는 거품 세계 주변을 느슨한 한 겹의 층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 층을 통과하면 밀도 감소는 멈춘다고 주장했어요. 그들은 이 느슨한 층의 두께를 300km라고 봤어요. 사실 이 이론이 참인지 거짓인지 증명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거품배가 300km의 암석층을 통과해보면 되니까요. 실제로 거품배가 그 거리에 도달했는데 암석층의 밀도 감소는 계속 이어졌어요. 그러자 고밀도 우주론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계산에 오류가 있었다며 느슨한 층의 두께는 500km가 맞는다고 했어요. 10년 후 이 거리도 틀린 게 증명됐어요. 밀도는 계속해서 감소했거든요. 어디 그뿐인가요? 거리당 감소율은 계속해서 커졌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고밀도 우주론 옹호자들은 느슨한 층의 두께를 1500km까지 늘렸어요. 그리고 훗날 위대한 발견으로 고밀도 우주론은 영원히 묘지에 잠들고 말았죠. 제7장 밀도가 0인 천국.
암석층의 300km까지 들어간 거품배 둥근 칼호는 역사상 가장 큰 탐사선이었어요. 이 탐사선은 고출력 굴삭기와 완벽한 생존 보장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암석층 항해거리 신기록을 세웠어요. 300km 깊이 혹은 높이에 도달했을 때 둥근 가로에 타고 있던 수석과학자 뉴턴이라는 사람이 선장에게 신기한 사실을 알렸어요. 항해사들은 분명 거품배 중앙에 떠 있는 상태로 잠을 자는데 기에 보면 거품 세계 방향으로 향해 있는 벽에 누워 있더라는 겁니다. 선장은 별일 아니라며 그저 몽유병일 뿐이라고 했어요. 집이 그리워 꿈속에서라도 집을 향한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이라고 봤던 거예요. 거품배는 거품 세계와 마찬가지로 공기가 없어요. 따라서 몸이 이동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배의 벽을 차는 겁니다. 그러나 허공에 떠 있는 상태로 잠을 자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해요. 또 다른 방법은 자기 몸에 있는 배설물을 내뿜어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방법으로 움직이는 경우는 없었어요. 선장은 뉴턴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가 그만 생매장 당할 뻔했어요. 어느 날 작구를 일단락 지은 후 항해사들은 너무 피곤한 나머지 파낸 암석을 곧바로 배 밑바닥에 옮기지 않고 휴식을 취했어요. 잠을 좀 잔 후에 옮기려고 했던 거예요. 선장도 항해사들과 마찬가지로 배의 정중앙에 떠 있는 자세로 잠을 잤어요. 그러다가 자신과 항해사들이 암석에 파묻힐 뻔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들은 자는 동안 뱃머리에 있던 파낸 암석들과 함께 거품 세계의 방향을 향해 배 밑바닥으로 이동했던 겁니다. 뉴턴은 배의 모든 물체가 거품 세계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얼른 알아냈어요. 물체들이 매우 느리게 이동하고 있어서 전혀 감지하지 못했던 것 뿐이에요. 거품 세계 뉴턴은 사과 없이 만류 인력을 발견했군요. 그리 쉬웠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과학 역사상 우리는 지구인들보다 훨씬 어렵게 만류 인력을 발견했어요. 이건 순전히 우리가 처한 환경 때문이에요. 뉴턴은 배에 있는 물체가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인력은 거품 세계의 반경 3000km 공간에서 온 것이라 생각했어요. 이 때문에 초기 인력 이론은 어이없는 오류를 범하고 말았어요. 인력을 일으키는 건 질량이 아니라 공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충분히 상상이 됩니다. 그렇게 복잡한 물리 환경이었다면 거품 세계의 뉴턴이 지구의 뉴턴보다 더 복잡한 데까지 생각해야 했을 거예요. 그래요. 반세기 후에야 과학자들은 자신들의 눈을 가렸던 안개를 걷어내고 인력의 본질을 제대로 보기 시작했어요. 자신들과 닮은 기계를 통해 만류 인력 상수를 찾아냈죠. 인력 이론은 지극히 어려운 과정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인정을 받았어요. 인력의 등장으로 고밀도 우주론의 역사는 막을 내렸어요. 고체 우주가 설 자리를 잃어버린 겁니다. 공간 우주론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진 후 거품 세계는 이 이론이 밝힌 우주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거품 세계에서 보존되는 물리량에는 에너지와 질량 외에 다른 하나, 바로 공간이 있었어요. 거품 세계의 공간은 반경 3000km에 불과해요. 암석층에서 동굴을 파도 공간을 늘릴 수 없었죠. 그저 공간의 위치와 형태만 바꿀 수 있을 뿐이에요. 또한 무중력 때문에 우리 문명은 공간에 떠 있어요. 동굴벽, 괄호 열고 지구의 땅에 해당해요. 괄호 닫고 동굴벽에 붙어 있는 게 아니었던 거죠. 거품 세계에서 공간은 그 무엇보다 소중했어요. 그래서 거품 세계의 문명사는
피비린내 나는 공간 쟁탈로 점철된 역사였어요. 그런데 세상에나 공간은 무한할지도 모른다니요. 이 놀라운 말을 듣고 어찌 흥분하지 않을 수 있나요? 이때부터 전에 없는 탐험 열풍이 불었어요. 수많은 거품배가 암석층을 건너 외부로 나아가기 시작했죠. 공간 우주론이 예언한 32,000km의 암석층을 지나 밀도가 0인 천국으로 가기 위한 시도였어요. 네. 류츠신 작가님의 아인슈타인 적도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기 전의 내용이 상당히 과학적인 그런 이론이라든가 얘기가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 조금 어렵게 들리셨을 텐데요. 네. 마지막까지 읽어드리면은 좀 더 흥미로운 내용을 읽어드릴 수 있었을 텐데 일단은 20%까지가 여기까지라서 여기까지 읽을 수밖에 없음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현재 스푼 쪽에 어두운 빨강 자라님 그리고 셜록돌님 돌아와 주셨고요. 네, 오랜만에 뵙는 봄맞이님 함께 해주고 계시고 계속해서 은지님과 토끼님까지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봄맞이님이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해요라고 해주셨군요. 잘 지내셨나요, 봄맞이님? 감사하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중간에 주영님도 들어와 주셨고요. 근데 단비아비아님께서 계속 들렸다 안 들렸다 하죠라고 문제가 좀 있었나 봐요. 위에 보니까 님짜랑이요 님도 튕김이라고 얘기하시고 왜 이러지 이런 얘기 남겨놔 주셨네요. 제가 못 봐가지고 죄송합니다. 지금은 괜찮았나요? 후반에는 별로 이상한 점 없었나요? 스푼 쪽에 계신 분들? 그리고 가나님께서 유튜브로만 보다가 스푼으로 들으니 새로워라고 원래 유튜브에서 들으시다가 넘어오셨군요. 스푼까지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끝나니까 우리 사츠키님 진짜 오랜만에 라이브에서 뵙는데요. 사츠키님 반갑습니다. 와주시면 감사하고요. 들어오자마자 마지막의 내용이라고 다시 듣기 해주신다고 얘기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푸피님 오자마자 끝이 내용이라고 그쵸. 한 이 시간쯤에 항상 낭독이 맞춰지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셨는데 죄송하고요, 푸피님. 일단 서브 채널 지금 있는 채널에 바로 방송 끝나면 업로드가 되고요. 본 채널에는 한 2시간 정도 텀을 두고 올라가게 되니까요. 참고해 주시고 편한 곳에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스푼 쪽에 좋아요님이 아니시고요. 좋아요를 남겨놔 주셨던 분 중에서 북쉐이닝님이라고 계신데 유튜브 쪽에 먼저 남겨놔 주셨군요. 처음에 닉네임이 세이닝님이셨다가 제 덕분에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다고 하시면서 영상은 안 올리고 오로지 키노스님 실시간 채팅을 위해 만들었어요 라고 그러시면서 오늘 처음으로 실시간 들어왔어요. 완전 땡 재수네요 라고 그러시군요. 북세이닝님 감사하고요. 근데 영상 안 올리고 오로지 키누스님 실시간 채팅을 위해 만들었다는 게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거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스푼까지 넘어와 주심에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꿈바운스님께서 찾아와 주셨군요. 안녕하세요. 쟁반 노래방 듣다 그만 어쩐데? 라고 하시면서 그러셨군요. 꿈바운스님. 네, 댓글 통해서 뵀었고 또 이렇게 실시간에서 또 뵈니까 더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효정님께서도 실시간 처음 들어와요 라고 하시면서 응원합니다 라고 감사합니다. 효정님. 네, 이렇게 실시간 찾아와 주심에 감사합니다. 더 자주 실시간에서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푼 쪽에는 또 우기님께서 들어와 주셨는데 안녕하세요 라고 하시면서 오늘은 너무 늦게 왔나봐요.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 남겨놔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우기님. 네, 제가 유튜브 쪽 보느라 조금 못 보고 있었는데 네, 아까 제가 한 24분쯤에 책 낭독은 마쳤었고요. 네, 이제 소통하고 있었는데 들어와 주셨네요. 감사하고요. 항상 잘 듣고 있으셨다고 하니까 제가 더 감사하네요. 앞으로 스푼이든 유튜브든 어느 쪽에서든 라이브에서 더 자주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기님. 네, 그리고 중간에 봤는데 르네님께서 또 오랜만에 찾아와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르네님. 네, 수고하셨어요. 저도 지각해서 업로드 영상으로 봐야겠어요. 끝날 시간인 줄 알면서 키노스님 오랜만에 뵈려고 왔어요 라고 또 이렇게 감동적인 멘트를 해주시네요. 르네님 감사합니다. 네, 제가 걱정 많이 했는데 그래도 서브 채널로 지금 20분 넘게 계속 책 읽을 때도 계셨고 지금 좀 더 많아지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죄송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세이닝님 계셨군요. 자기 전 항상 들어요라고. 감사합니다 세이닝님. 네, 기대 사실 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서브 채널로 다시 왔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우리 시청자분들, 청취자분들 만날 수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거듭 말씀드리지만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로시님이 이 책도 끝까지 봐야 할 것 같아요. 기회가 되면 꼭 봐야겠어요. 이런 내용은 마지막 내용이 너무 궁금하니까요 라고 그래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도로시님 이렇게 좋은 제가 워낙 그런 좋아할 만한 그런 멘트들 항상 해주시는 것 같은데 진심으로 감사하고 늘 그렇듯이 영상 설명란에 이 아인슈타인 적도 구매 링크 두 가지 사이트에 구매 링크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내용들 제가 조금 볼게요. 아까 스푼 쪽은 봤었고요. 유튜브 쪽에는 뭐 여러 가지 우리 엔젤맘님 비롯해서 젤라트님도 찾아와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젤라트님. 네, 진짜 오랜만에 라이브네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바빴네요. 인사 남깁니다. 듣다가 잠들게요 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계신지 모르겠네요. 젤라트님 감사하고요. 항상 젤라트님 오시면은 제가 한 분 한 분 거의 이름을 호명해드리고 방송 마치려고 하는 편인데 오늘 또 오랜만에 서브 채널 해서 하게 됐고 오신 분들 제가 방송 마치기 전에 한 번 더 쭉 읽어봐야겠네요. 그리고 엔제맘님이 중간에 여러 가지 얘기 남겨주시면서 뭐 은주님도 얘기하시고 또 책에 대한 얘기도 계속해서 코멘트 달아놔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선영님께서는 책 표지가 이제 이해되네요라고 또 은주님께서는 대기층이 구멍이 나면 압력이 그쪽으로 쏠려서 풍선 터지듯 뻥 터지지 않을까요? 라고 진짜 책 내용을 통한 그런 과학적인 상상까지 하셨군요. 현재맘님이 그래서 은주님 과학적인 문제는 모르지만 대기층의 구멍으로 산소가 빠져나간다는 생각만으로 호흡이 가빠질 듯 외계인 미워용까지. 그래서 아까 후반부에 남겨놓은 멘트들 보니까요. 도로시님은 중간에 어린 왕자도 어찌 보면 같은 건데 라고 하시면서 또 이제 어린 왕자 얘기도 잠깐 해놓으셨고, 선영님은 아까 제가 초반에 베르나르 베르베르 느낌의 약간 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느낌이라고 했는지 알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군요.
그 잠도 그렇고 잠 얘기도 아까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인간이나 파피용 제3인류 얘기도 남겨놔주셨고, 네, 뭐 이렇게 과학적인 이론들이 엄청 열거되어 있고 그걸 통해서 책 내용이 전개되고 뭐 이런 형식이 상당히 좀 비슷한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어려운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그래도 그 설정 자체가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내용이고 그걸 통해서 과학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네, 항상 기상천외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재밌는 이야기를 만들어 주시는 베르나르 베르베르 작가님과 되게 유사한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워낙 중국 작가님들 잘 몰라서 류츠신 작가님이 이렇게 세계적인 SF 소설 작가님이라고 하시는데, 네, 이번 기회에서 알게 돼서 되게 좋고요. 네, 이런 류의 소설 사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네, 다른 이 에피소드 아예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뒤에도 한번 좀 읽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도로시님이 키누스님 진짜 반가워요. 왜 이렇게 오랜만 같은지라고 하셨는데, 오랜만 같은지가 아니고 2주 만에 제가 방송을 켜가지고 진짜 오랜만이 맞습니다. 도로시님 죄송하고요.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하다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네요. 네, 효정님이 또 엔젤맘님과 인사 나눠주셨고요. 비앙코님, 네, 네, 자다 깨다 들어서 그러셨군요. 또 지금 깨셨는데 몰입하기까지 길었는데 점점 빠져들어요라고. 그리고 은주님이 중간에 못 들어서 제 방 다시 들을게요. 목소리에 기운이 없어서 좀 걱정돼요. 얼른 회복되시길이라고. 목소리 기운이 좀 없나요? 제가 책 읽고 나서 소통할 때는 좀 아무래도 목을 좀 소진했다 보니까 작아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뭐 좀 느껴지신다고 한다면 제가 더 기운내서 다음 방송 때는 더 에너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엔젤맘님이 저도 솔직히 중국 작가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는데 오늘 좀 놀랐어요라고. 네, 저도 진짜 놀랐고 좀 알아봐야 될까 봐요. 네, 전혀 진짜 같은 극동아시아에 있는 국가지만 제가 원래 일본 소설만 워낙 좋아했고 중국 쪽은 아예 생각도 못했는데 삼국지 말고는 진짜 관심이 없었는데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효정님이 키누스님 덕분에 책 많이 읽게 됐어요. 감사해요. 이 책도 꼭 읽어봐야겠어라고 또 얘기 남겨놔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효정님. 네, 저런 멘트 하나하나가, 네, 제가 조금 흔들릴 때마다 너무나 큰 힘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댓글 하나하나 제가 다 보고 있고, 게시글 커뮤니티에 있는 글 같은 경우도 제가 답글 달아드리는 게 좀 어려워가지고 달아드리지 못하지만 다 보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거 통해서 제가 진짜 많이 위로받는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푸피님이 오늘은 꼭 책 읽는 거 라이브로 듣고 싶었는데 또 늦었네요. 다음 방송 꼭 라이브로 듣고 싶어요라고. 네, 푸피님, 다음 방송은 제가 수요일날 할 예정이고요. 제가 그동안 많이 쉬었기 때문에 지지난주에는 개인적인 일정으로 주말에 못했고 지난주는 통으로 제가 비웠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만회하고자 많이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과 그리고 토요일날 할 예정이고요. 다음 주에도 제가 3번 정도 방송을 할까 싶습니다. 일단 스푼 쪽에 우리 셜록 도일님, 네, 두 매체 통틀어서 가장 먼저 들어와 주셨었는데 저는 이제 자야 할 듯 합니다. 오늘도 감사했어요라고 하시면서 이모티콘까지. 알겠습니다, 도일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다음 수요일에도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 네, 오늘 진짜 바로 1등으로 들어와 주심에 너무너무 감동이었고 감사했습니다. 네, 꿀잠 주무세요, 셜록 도일님.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네, 꿈 바운스님께서 지각을 해서 듣지는 못했지만 굿나잇 되시고요. 제 방 듣겠습니다. 라고. 감사합니다. 네, 제 방 일단 여기서 바로 들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하루별님께서도 와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하루별님. 근데 아이고 라이브 끝나셨네, 아쉽네요라고. 네, 제가 항상 11시부터 해서 12시 한 20분, 30분 정도면 낭독을 마치는 것 같아요, 하루별님. 네, 또 이렇게 라이브에서 뵈니까 너무 좋네요. 감사하고요. 네, 수요일날 또 시간 되시면은 그때는 제가 책 읽을 때 또 함께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니님께서도 찾아와 주셨는데요. 네, 키누스님 목소리만큼 마음도 따뜻하시네요 라고 칭찬해 주셨네요. 감사하고요.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네, 미니님. 네, 또 이렇게 라이브에서 제가 댓글 통해서 더 자주 뵀던 분들 또 이렇게 라이브까지 뵐 수 있으니까 너무 좋고, 네, 라이브 또 원래 오셨던 분들도 또 이제 오랜만에 또 뵐 수 있으니까 또 좋네요. 네. 그리고 효정님께서 저희 아이들도 키누스님을 알 정도랍니다라고. 그래요? 효정님이 자제분들 얘기하시는 거죠? 아이들 얘기하시는 게 많이 들려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 도로시님은 중국 작가 책 보다 보면 특유 감성이 있더라고요. 또 다른 작가님들 책 읽어봐야겠지만 또 약간 뭐 일본, 한국, 또 중국 그 나름의 또 감성이 있군요. 그리고 세이닝님이 저 역시 위로받습니다라고. 아유, 감사합니다. 많이 부족한데 네, 뭐 저 통해서 위로받거나 뭐 되게 뭐 기분 좋으신다는 그런 댓글 얘기 볼 때마다 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세이닝님. 네, 그리고 엔젤맘님은 왠지 중국 작가 하면 사상적인 색채가, 근데 오늘 책은 좀 어렵긴 해도 흥미롭고 재미있고 상상력을 자극하는 내용이라 좋았어요 라고. 되게 좋은, 네, 또 정확하게 그런 이 책의 포인트 집어내는 얘기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도로시님 수요일 그리고 주말도 하겠습니다. 일단 수요일과 주말에는, 네, 수요일에는 제가 이렇게 정기적인 협약을 맺은 건 아니고요. 네, 또 한 권의 여태까지 지금 제공받은 적이 없었던 비즈니스 북스라는 출판사에서 취미와 관련된 에세이를 저에게 보내주셨는데요. 네, 원래는 지난주에 제가 방송을 했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서둘러서 제가 좀 업로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6월 26일인데 그때 밤 11시에 방송을 켜서 취미에 관련된 그런 에세이 함께 또 나누고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또 소통도 활발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싸, 세 번 방송이라고 비앙코님이. 하루별님 이름 예쁘죠? 맞아요. 르네님이 중국인 작가 책은 처음 접해요. 중국 소설이라면 무협 소설만 떠올라서 선입견을 버릴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라고. 또 네, 오늘은 책 내용도 내용이지만 네, 중국 작가님의 책이라는 이유만으로도 네, 많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뿐만이 아니군요. 네, 중국 작가님들 책 처음 접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계시니까 좋네요. 효정님 이제 들어가셔야 되군요. 알겠습니다. 네, 수요일날 또 라이브에서 꼭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꿀잠 주무시고요. 네, 얼른 들어가시고 내일 또 네, 일찍 출근하신다고 했는데 활기찬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효정님, 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엔젤맘님은 수요일 방송 못 오실 것 같군요. 알겠습니다. 엔젤맘님 또 안 계시면 제가 약간 허전하겠지만 미리 기억하고 있을게요. 네. 이제 그러면은 저도 방송 슬슬 마치고요. 또 이제 업로드가 너무 늦어지면 안 되니까 제가 1시 반쯤에 업로드 할 수 있도록 2시쯤에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방송을 좀 맞춰봐야 할 것 같아요. 가기 전에 도로시님이 이룰 건 어떤 책이에요 하셨는데, 네, 21세기 북스 책이 될 거고요. 지금 많이 저한테 보내놔 주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요구하시는 뭐 일찍 읽어야 될 책이 없으면은 제가 지금 보내주셨던 책 중에 한 권 읽을 건데, 어떤 책을 읽을 건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좀 감성적인 에세이, 뭐 에세이밖에 없죠. 일단 21세기 북스에서 보내주시는 거는 에세이나 혹은 인문학 책인데, 그런 감성적인 에세이 아니면은 뭐 아니면 인문학 책을 읽을 수도 있고, 조금 고민해보고, 네, 제가 가능하면 수요일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시님. 네, 진짜 2주 만에 방송 켜가지고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그런 긴장되는 마음으로 방송을 켰었는데요. 그래도 많은 분들 이렇게 함께 해주시니까, 네, 그래도 한 30분 넘게 최대 이렇게 들어와 주시니까 제가 조금 죄송한 마음과 함께 조금 마음이 놓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요. 기존 것들 많이 지워져서 지금 구독자분들 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줄어드는 느낌도 들긴 하지만 그런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앞으로 다시 여러분들과의 하루하루 그런 컨텐츠 추억들 쌓아 나갈 수 있는 키누스가 되도록 저도 거듭될수록 다시 에너지 찾고, 또 책 읽는 감각도 오늘 읽어보니까 좀 떨어진 것 같은데 다시 잘 회복해서 깔끔하게 여러분들 잘 들으실 수 있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들어와 주셨던 분들 한 분 한 분씩 말씀드리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일단 지금 스푼 쪽에 함께 해주고 계시는 어두운 빨강 자라님, 봄맞이님, 은지님, 토끼님, 그리고 우기님 감사하고요. 중간에 들어와 주셨던 우리 지금님이 들어와 주셨군요. 좋아요 눌러놓고 나가셨는데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유튜브에 계시는 세이닝님, 그리고 하나님도 감사하고요. 주영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단벼벼님 감사드리고요. 셜록도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님짜랑이어님과 들어오셨던 꼬마 요정님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유튜브 쪽에는 1등으로 들어오셨던 짜랑이어님, 그리고 엔젤맘님, 진숙님, 마찬가지로 토끼님, 그리고 치크님, 안은주님, 슈가님, 갓파님, 선영님, 그리고 하영님, 강현님, 비앙코님, 그리고 소희님, 진성님, 공주님, 그리고 도로시님, 이은주님, 젤라틴님, 시간에 좀 걸리네요. 죄송합니다. 세이닝님, 그리고 쇼르네님, 사치키님, 푸피님, 그리고 꿈바운스님, 효정님 까진가요? 그리고 하루별님과 미니님, 그리고 또 마지막에 지금 우리님께서 들어와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우리님. 제가 또 서브 채널에서 방송하게 됐는데 마지막에 또 이렇게 인사해 주시네요. 감사하고요, 우리님. 오늘 들어와 주셨던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들 이제 인사하고 계신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내일 모레 수요일날 밤 11시에 또 새로운 취미에 관한 에세이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요.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님이 항상 응원합니다라고 감사합니다, 우리님. 그리고 다들 인사 나누셨는데 다들 꿀잠 주무시고요. 내일 모레 전 더 좋은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시고요. 비앙코님, 맞아요. 남달랐는데
긴 감상을 나누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한데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일단 지금은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들. 네,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밤 되시고요. 수요일날 뵐게요. 네, 가보겠습니다. 뿅. 바이바이.